출신이 의심스럽다더니 제사 흉내는 왜 내?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께서 손님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리셨거든요. 오늘 아침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3년째 기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어머니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실로 끌고 나오셨어요. 한 달 전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생활을 의심하는 불법 전단이 동네에 뿌려졌고 오픈 채팅방에 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일거리는 끊겼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는 순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언제 나간 건지 이불도 제대로 개지 않은 채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31살 치고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어제보다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 고무장갑 2켤레와 작은 수첩을 챙겨 넣었습니다. 수첩 표지를 펼치면 제가 직접 쓴 글귀가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제가 기록한 이 숫자들만큼은 정직하니까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 집의 복도는 언제나 차갑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새벽 냉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어서 양말을 신고도 발바닥이 시려왔어요. 복도 천장의 크리스탈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이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말해주고 있었죠. 거실을 지나칠 때 어제 제가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바닥을 닦아요. 시어머니께서 먼지 하나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리를 알려주는 의식이라는 걸 이젠 압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집안의 공기보다는 훨씬 숨쉬기 편했어요. 저는 이 성수동 단독주택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없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제가 치르는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캡슐호텔 객실 정비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시트 교체, 소독, 누수 체크, 어메니티 보충, 한 객실당 평균 15분이 걸려요. 4시간 동안 대략 16개 객실을 정비해야 합니다. 설아 씨, 오늘 3층 담당이에요. 매니저님이 체크리스트를 건네주셨어요. 3층은 객실이 20개예요. 오늘은 좀 바쁘겠네요. 첫 번째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캡슐 안은 땀과 샴푸 그리고 피로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시트를 벗겨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밤에 돌아다닌다고 처음엔 반대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집에 돈 보태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자 그제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안 낸 적이 없는데 마치 제가 빌부터 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객실 정비를 하는 4시간 동안 저는 거의 쉬지 않습니다. 시트를 빼고 새 시트를 끼우고 베개 커버를 씌우고 소독제를 뿌리고 이 동작들이 이젠 몸에 배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입니다. 15번째 객실을 정비하고 있을 때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고무 장갑 안에서도 느껴지는 뻐근함.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9시가 되어 퇴근했습니다. 고무 장갑은 물기를 털어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가서 베란다에 말려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냄새난다고 하셔서 이젠 실내에서는 절대 말리지 않아요. 낮 11시부터는 재개발 구역 상권조사 아르바이트를 해요. 오늘은 북쪽 블록 상가 5개 동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이 수첩에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공실률, 임대료, 유동인구, 업종 분포, 점심시간 회전율, 저녁 집객 정도까지요. 첫 번째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에요. 1층에는 분식집, 2층에는 부동산과 네일샵, 3층은 비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건물을 둘러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3층 공실, 창문 깨짐, 외벽에 누수 흔적 있음. 그리고 1층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사장님, 여기 장사 어떠세요? 그냥저냥이지. 요새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더라고.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첩에 점심 손님 7명, 회전율 보통, 재개발 우려라고 적었어요. 오후 4시까지 5개 동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수첩은 두둑해졌어요. 이 동네의 공실률이 30%를 넘었고 임대료는 작년 대비 20% 떨어졌고 유동인구는 오후 2시가 피크라는 것. 이런 사실들은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트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녁에 손님이 오신다고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장바구니에 고기와 야채를 담으면서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딸기가 보였거든요. 예쁘고 빨간 딸기. 한 팩에 12,000원이었어요.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건 5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며느리가 버리는 거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찬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왔어. 손님 7시에 오신다고 했지? 준비 시작해.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꺼내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고기와 야채를 꺼내 냉장고에 넣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고 칼을 잡았습니다. 이 집의 부엌은 넓고 좋습니다. 최신식 인덕션에 큰 냉장고, 식기세척기까지 있어요. 하지만 이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저는 마치 남의 집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 공간이 아니라 그저 잠시 빌린 공간 같은 느낌이랄까요?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났어요. 양파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닫고 다시 칼을 움직였어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테이블을 둘러보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젓가락 위치가 이상하네. 저는 다시 젓가락을 옮겼습니다. 어디가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손님들이 오시고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르고 식사 내내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손으로 설거지하는 걸 선호하세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닦으면서 손이 미끌거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고 식탁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제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어요. 방문을 닫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북쪽 블록 1동, 공실률 40%, 평균 임대료 80만 원, 유동인구 오후 2시 피크 약 120명, 점심 회전율은 보통, 저녁 집객은 저조, 새로 붙은 임대 문의는 3건, 숫자를 적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숫자들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캡슐 호텔에서 4시간 일하고 상권 조사로 5시간 걸어 다니고 저녁 준비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잠시 멈칫하시는 것 같더니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는 멀어졌어요. 이 집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사라는 주지만 식구로 맞이하진 않는다는 묵음이 복도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견뎌야 합니다. 아직은요.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설아야, 오늘 오후에 사모 모임이 여기서 있어. 준비 좀 해야겠어. 네, 어머님. 몇 분이나 오세요? 10명 정도. 다과 준비하고 거실 정리하고 서빙만 하면 돼. 같이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인사를 드리고 손님들의 코트를 받아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오고 과일을 준비하고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 저는 그 공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 중 한 분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 내 브레이슬릿이 없어졌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브레이슬릿이 없어졌다고요? 거실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뒀는데요? 아까 소파에 벗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다이아 브레이슬릿인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어요.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설아야, 거실 좀 나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10명의 여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제 온몸을 훑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브레이슬릿이 없어졌대. 혹시 너 본 거 있니? 아니요, 어머님. 저는 못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부엌에 혼자 있었잖아요. 네,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가방을 가리키셨습니다. 제가 부엌 한쪽에 놔둔 가방이었어요. 가방 좀 열어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라고요?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혹시 농담이 아닐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그냥 열어보면 되잖아. 아니면 뭐가 문제야? 손님들의 시선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 휴대전화, 손수건, 립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앞치마를 가리키셨어요. 앞치마 주머니도 보여줘. 저는 앞치마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휴지 한 장이 나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바지 주머니도. 저는 바지 주머니까지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제 주머니를 모두 뒤집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멈칫하더니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손님 브레이슬릿이 없어졌어. 지금 확인하는 중이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알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냥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오해부터 풀자. 설아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오해부터 풀자.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오해라고요? 남편도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오셨어요.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실과 현관, 복도의 CCTV를 모두 확인하셨어요.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계셨고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 혹시 외투 주머니는 확인해 보셨어요? 브레이슬릿을 잃어버렸다던 손님이 자기 외투를 가져왔어요. 외투 안쪽 주머니를 뒤지더니 그 안에서 브레이슬릿이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 브레이슬릿이요. 어머, 여기 있네요. 제가 넣어뒀나 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님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거기 있었구나. 오해할 수 있지. 다행이네. 오해할 수 있지. 다행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어요. 제가 겪은 굴욕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해할 수 있다는 말뿐이었어요. 손님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꽉 채웠어요. 저녁 6시 손님들이 모두 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녁 7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권조사 의뢰처 담당자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설아 씨, 죄송한데요. 다음 주부터 계약 종료하기로 했어요. 네.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외부 이미지 문제로요. 박승호 씨한테 연락받고 위에서 검토했는데 회사 방침상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승호 씨한테 연락받고라고요? 담당자가 남편 이름을 똑똑히 말했습니다. 외부 이미지 문제라는 것도 남편이 먼저 연락했다는 것도요. 저는 천천히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발신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이 집 유선전화 번호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의뢰처 담당자는 제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었어요. 집 전화번호는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 전화로 연락이 갔을까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모든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 전화로 의뢰처에 연락하고 남편 이름을 대고 제 일자리를 없앤 거예요. 집안에서의 모멸이 생계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를 이 집에서 지우려고, 제가 설 자리를 없애려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은 더 이상 상처받은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적대감이었어요. 나를 지워야만 이 집이 편하다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어요. 브레이슬릿 소동, 계약 종료 전화, 집 유선전화 발신 번호, 담당자가 언급한 남편 이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실도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요. 월요일 오전 저는 다시 상권 조사를 나갔습니다. 계약이 종료됐지만 이번 주까지는 일해야 했어요. 담당자가 마지막 일주일만 마무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가방에 카메라와 수첩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조사 구역은 서쪽 블록이었어요. 유흥가 뒷골목까지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골목은 한산했어요. 밤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겠지만 낮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으며 걸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노래방과 술집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간판을 찍었어요. 건물 외관, 간판 상태, 주변 환경, 모두 조사 자료가 됩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햇빛이 제 뒤에서 비쳐왔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 제 그림자가 길게 찍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찍었어요. 1시간 동안 30장 정도 찍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다음 블록으로 이동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을 시켰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건물 사진, 간판 사진, 골목 사진. 하나하나 넘기다가 유흥가 골목을 찍은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제 실루엣이 길게 비쳐 있었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의 형체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노래방과 술집 간판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누군가에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조사 자료일 뿐이에요. 제가 일하는 모습일 뿐이고요. 저는 사진을 넘기고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자 힐끗 쳐다보시더니 다시 휴대전화를 보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설아 씨죠? 저 같은 동네 사는 주민인데요. 혹시 오픈 채팅방 보셨어요? 오픈 채팅방이요? 무슨 방 말씀이신지. 성수동 주민 오픈 채팅방이요. 거기 설아 씨 사진이 올라왔던데. 혹시 모르시나 해서 알려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사진이 올라왔다고요? 오픈 채팅방에요? 저는 부엌 한쪽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성수동 주민 오픈 채팅방을 찾았어요. 방에 들어가자 최근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는데 제 사진이 보였어요. 오늘 오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유흥가 골목에서 찍은 바로 그 사진이요. 제 실루엣이 길게 비친 사진. 배경에는 노래방과 술집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여기 종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누구예요? 혹시 이 동네 사는 사람인가? 그 집 며느리 아니야? 박씨 집. 저는 댓글을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박씨 집. 남편의 성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동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알려주는 댓글이었어요. 더 아래로 내리자 고개를 끄덕이는 이모티콘이 보였습니다. 익명 계정이었어요. 아이디도 프로필 사진도 없는 계정.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이모티콘 하나만 찍고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모티콘이 의미하는 건 분명했어요. 맞다는 거죠. 저 사람이 맞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제 카메라에만 있는 사진인데 어떻게 오픈 채팅방에 올라갔을까요? 저는 오늘 찍은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요. 카메라에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분식집에서 사진을 확인했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때 제 화면을 봤을까요? 아니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도 휴대전화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오픈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올라온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익명 계정이 이모티콘을 찍은 시간은 오후 3시 10분. 거의 동시였습니다. 누군가 제 사진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캡션까지 달아서요. 여기 종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질문은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익명으로 들어와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모티콘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저는 오픈 채팅방 댓글들을 계속 읽었어요. 에이 설마. 근데 사진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 부업 많이 하잖아. 박씨 집 며느리 맞으면 좀 그런데.
댓글들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봤지. 그래서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셨어요.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일하는 모습이에요. 상권조사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조심했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해받을 만한 곳에서 사진을 찍은 제 잘못이라는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사진 봤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해명하면 되잖아. 오픈 채팅방에 글 올려서 일하는 거라고 설명하면 되지. 해명하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해명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미 박시진 며느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해명하면 오히려 더 확신을 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했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시 휴대전화를 켰어요. 오픈 채팅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30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측들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원본을 확인했어요. 파일 정보를 눌러봤습니다. 촬영 시각, 위치 정보, 카메라 기종, 모든 정보가 기록돼 있었어요. 이 정보들은 훗날 제가 정말 일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정보를 수첩에 적었어요. 촬영 시각 오전 11시 42분, 위치 정보까지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 이모티콘으로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소문은 의혹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명해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 동네 어딘가에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족하고 있을까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어요.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 댓글들, 익명 계정의 이모티콘, 사진 원본 정보, 모든 걸 적었습니다. 숫자와 사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진실을 밝혀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냥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일자리를 잃고 시어머니에게 비난받고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하루 만에 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을 쓸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9시가 넘어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어요. 새벽 4시 20분 캡슐호텔 매니저 전화. 고객 민원으로 근무대기. 오전 10시 상권조사 의뢰처 전화. 계약 취소. 대회 이미지 문제.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틀 반 만에 일자리 2개 상실. 오픈 채팅방 사진 이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실도 거짓말을 못해요. 토요일 저녁에 계약이 종료됐고, 월요일 오후에 사진이 올라왔고, 화요일에 모든 일이 끊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흐름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 의심을 지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드시면서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에서 일이나 도와야겠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집에서 일이나 도와야겠다고요. 제가 밖에서 벌어오던 돈이 끊겼으니 이제 집안일이나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일자리를 잃고 시어머니에게 비난받고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하루 만에 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을 쓸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9시가 넘어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토요일 저녁에 첫 번째 계약이 끊겼고, 월요일에 사진이 퍼졌고, 화요일에 나머지마저 사라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정교하게 진행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의심을 지울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게 내 밥상이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것도 기록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일은 끊겼고
모멸은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아직은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사실들을, 증거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오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이런 게 내 밥상이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굳어버린 음식들, 말라버린 과일들. 이게 제 밥상이라고요. 저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일은 끊겼고 모멸은 쌓였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된 일들이 화요일에 완성됐어요. 제 일자리도, 제 자존심도, 제 자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아직은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복도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들으실 테니까요. 저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복도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들으실 테니까요. 저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거실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지만 텔레비전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거실에 계셨어요. 화장실을 다녀와 방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그래, 이제 일도 다 끊겼대. 집에서 얌전히 있겠지. 뭐, 그게 낫지.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며느리가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여자로선 편하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잃은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제 집에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저를 가두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수요일 새벽 4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담 보고 전화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무슨 전단이요? 아, 아니에요. 번호가 여기 적혀 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단이라고요? 제 번호가 적혀 있다고요? 5분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거기 맞죠? 전단 받는데요. 죄송한데 잘못 거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새벽 5시까지 12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끄고 싶었지만 혹시 캡슐 호텔에서 연락이 올까봐 끌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 골목 전봇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봇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전봇대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전단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전단에는 여자 실루엣 그림이 있었고 그 아래 제 휴대전화 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전단을 뜯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기지도 않았어요. 다음 전봇대에도 같은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요. 저는 골목을 돌며 전단을 하나씩 뜯어냈어요. 10개, 15개, 20개. 손에 전단이 가득 쥐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 게시판에서도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뜯어냈어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전단 하나를 펼쳐놓고 자세히 봤습니다. 하단에 작은 문자로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인쇄소 주문 페이지가 떴어요. 주문 내역이 보였습니다. 주문자 이름은 김민수. 가짜 이름 같았어요. 하지만 수령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었어요. 저는 그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동네 편의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근처에서 전단을 주문했고 이 근처에서 수령했어요. 그리고 이 골목 전봇대마다 붙였습니다. 7시가 되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전화를 끊지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8시쯤 캡슐 호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니저였어요. 설아 씨, 프런트로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설아 씨 찾는 전화요.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제 번호가 적힌 불법 전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니에요. 누가 제 번호를 도용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경찰서 가서 확인받고 오세요. 저희도 이런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근무 계속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경찰서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이 동네 파출소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저는 전단 한 장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 전화번호가 불법 전단에 도용됐어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전단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는 할 수 있는데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단 신고 접수 중 드릴게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요. 인쇄소 확인하고 주문자 추적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한 달이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이 전화들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고 접수증을 받아들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권조사 의뢰처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남은 한 곳이었습니다. 설아 씨, 죄송한데요. 이미지 문제로 계약 못하겠어요. 전단 때문이죠? 그거 저 아니에요. 누가 제 번호를 도용한 거예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어디 갔다 와? 경찰서 다녀왔어요. 경찰서는 왜? 제 전화번호가 불법 전단에 도용됐어요. 신고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네.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뜨는 모르는 번호들. 하나, 둘, 셋.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꺼버리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도 전화 오고 있어. 나 찾는 전화. 무슨 일이야? 불법 전단이 돌아다니고 있어. 내 번호가 적혀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서에 신고했어. 누가 내 번호를 도용한 거야.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걱정이 아니라 자기 회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다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또 전단이 붙어 있을까 봐요. 예상대로 오늘 아침에 뜯어낸 자리에 새 전단이 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전단을 뜯어냈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종이에 손이 베었는지 피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니 따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밤 10시 휴대전화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번호 하나가 낙인이 됐습니다. 제 번호는 이제 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캡슐호텔은 경찰서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확인서가 나오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일할 수 없었어요. 상권 조사도 모두 끊겼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침대 옆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게 언제 끝날지 생각했습니다. 수령 주소는 이 집에서 도보 3분. 편의점이었어요. 누군가 이 근처에서 전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거예요. 목요일 아침 저는 달력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저는 작은 상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끓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하셨죠.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두부를 올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상 위에 세웠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상을 다 차리고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견디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에요. 작은 상 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상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상을 차려? 제 어머니 기일인데요. 작게라도 지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께서 다가와서 어머니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출신이 의심스럽다더니 제사 흉내는 왜 내? 이 집 법도도 모르면서. 어머님, 그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기일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 친정 제사는 내가 알아서 밖에서 지내. 저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구겨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와 계셨어요.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 오신 거예요. 세 분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출신이 의심스럽다더니 제사 흉내는 왜 내? 시어머니께서 손님들 앞에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뺨을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칼처럼 꽂혔어요. 어머님, 닥쳐. 내가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월세도 안 내는 주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당한 것도 손님들 앞에서 맞은 것도 모든 게 너무 아팠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펼쳐봤어요. 구겨진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모두 가셨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어요. 야근이 많다고 했지만 오늘 남편은 깔끔했습니다. 술 냄새도 없고 오히려 상쾌해 보였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봤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훈육 좀 했지.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아, 그래요. 설아야, 조심해야지.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칼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조심해야지라고요. 제가 맞은 건 묻지도 않고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통화하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웃는 목소리였어요. 제게 하는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안 좋네. 설아, 내가 좀 조심해.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엄마 마음 알아주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물에 눈물이 섞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남편 차 뒷좌석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발이거든요. 조수석 선바이저에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2인분, 어제 날짜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야근한다던 그날들, 늦은 귀가, 화장실에서 몰래 받던 전화들, 모두 연결됐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이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내 어머니 기일이었어. 그거 알고 있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랬어? 까먹었네. 바빠서. 상 차렸는데 어머님이 사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날 때렸어. 손님들 앞에서. 당신 내 얼굴 봤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좀 화나셨나 보네. 미리 말하지 그랬어. 미리 말했으면 허락해줬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맞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 나보고 조심하래? 그게 엄마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하기 힘들잖아. 이해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이해는 늘 내가 하는 거네. 근데 오늘만이 아니야. 계약 끊긴 것도 전단 돌아다닌 것도 전부 이 집에서 시작된 일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첫 번째 계약 끊긴 날 집 전화로 의뢰처에 연락했잖아. 당신 이름 대고. 그건 우연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하지 마.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에 여자 머리카락 있더라. 긴 머리.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어제 날짜로 2인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회식인데 왜 2인분이야? 그리고 왜 화장실에서 전화 받아? 요즘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외도 의심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증거는 찾을 거야. 분명히.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요즘 내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피해망상에 의처증까지.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을 제 정신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통장도 꺼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500만 원을 빼간 그 통장이요. 다시 거실로 나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결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반지를 보더니 저를 봤어요. 뭐 하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 남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뭔가 계산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지 않아. 나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당신하고도 못 살겠어. 저는 통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다 내 돈이었어. 생활비 보태고, 명절 선물 사고, 집 수리비 보태고. 근데 작년에 당신이 500만 원 빼갔지. 그때 난 아무 말 안 했어. 당신 힘들까봐.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난 이 집에서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고. 오늘 어머님이 손님들 앞에서 날 때렸는데 당신은 나보고 조심하래. 내 어머니 기일도 까먹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아.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나도 회사에서 눈치 보여.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내 잘못이 많잖아. 소문도 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혼하면 내 책임이야.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꺼냈더니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하면서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있었어요. 너무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지 마.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야. 저는 반지를 남편 쪽으로 밀었어요. 좋아. 이혼하자.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야. 당신이 뭘 했는지, 어머님이 뭘 했는지 다 알게 될 거야. 뭘 알아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내일 어머님한테 이혼 얘기할 거야.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구겨진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이제 나갈게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이혼은 법조문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 쓰는 게 이혼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혼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 제 안에서 똑똑히 들렸어요. 남편이 제 말에 너무 빠르게, 너무 차갑게 동의하는 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기 넣어둔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박 과장님 명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던 거예요. 힘들 때 이분께 연락하라고 하셨죠. 명함을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님,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한늘호텔이라는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때로는 어렵게요. 결혼할 때도 저는 제 출신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 과장님이신가요? 저 한설인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생활 루머 때문에 일과 주변이 무너졌다고요. 불법 전단이 돌아다니고 계약이 모두 끊겼다고요. 박 과장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들으셨어요. 설인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제가 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회사 규정에 따라 거래처 평판 재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사업하시나요? 저는 남편 회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박 과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거기요. 저희 호텔이랑 거래하는 곳이네요. 그럼 평판 재검토 들어가면 시정 요구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인 씨, 혹시 법률 지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협력 법무법인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남편 차 앞에 섰어요. 어젯밤 본 그 머리카락과 영수증. 저는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긴 머리카락을 집어 지퍼백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수석의 영수증도 가져왔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원본도 챙겼어요.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저는 지퍼백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전단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갔어요. 인쇄소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모니터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남성이 보였습니다. 키가 약 175cm, 체격은 보통이고요. 옷차림을 보면 정장 바지에 코트를 입었네요. 연령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75cm, 보통 체격, 30대 중반. 남편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신원 특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조금만 더 분석하면 가능할 겁니다. 걸음걸이나 체형으로도 특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밝혀질 겁니다. 남편이 한 일이라는 게요. 세 번째로 간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어요.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남편이 외도한 것 같고 저를 모함하려고 불법 전단을 돌린 정황이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차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과 영수증, 오픈 채팅방 캡처, 전단 사진, 계약 해지 통보 문자들.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오히려 부인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정말요? 네. 불법 전단, 명예훼손.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거기다 외도 정황까지 있으면 남편 측 과실이 큽니다. 부인이 위자료는커녕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부인 어머니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 손님들 앞에서 폭행한 것, 이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있으면 좋죠. 특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결정적일 겁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저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원룸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작지만 괜찮은 원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몇 개를 찜해뒀어요. 다음 주쯤 직접 보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번호도 저장해뒀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아요. 옷가방 2개, 책 몇 권, 어머니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단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저녁 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볼일 좀 봤어요. 그래. 빨리 짐 싸. 이혼하기로 했으면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요. 저녁 8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회사에서 이상한 연락 왔어요.
거래처 평판 조사한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늘호텔에서 온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됐어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가요.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제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사진이에요. 구겨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서 책상 위에 세웠습니다. 엄마, 다음 주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거예요. 저는 서랍을 열어 오늘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지퍼백에 든 머리카락, 레스토랑 영수증, 전단사진, 오픈 채팅방 캡처, 계약 해지 문자들. 하나하나 파일에 넣어 보관했어요. 그리고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건 제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내일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주말 동안 더 준비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시정 요구서가 시댁회사로 발송된다고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을 더 준비할지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한 결심이었어요. 저는 제가 당한 것들을 하나하나 되돌려 줄 거예요. 감정으로가 아니라 사실과 절차로요. 그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으니까요. 새벽 1시쯤 저는 다시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은행 비밀번호 변경, 원룸 계약, 이삿짐 센터 예약, 경찰서 조사 결과 확인, 변호자 재산담, 준비할 증거 남편 외도 증거 추가 수집, 시어머니 폭행 증언 확보, 집안 생활비 지출 내역 정리. 저는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체크해 나갈 거예요. 빠뜨리는 것 없이 완벽하게요. 이번만큼은 제가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길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만큼, 제가 모은 증거만큼 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정 요구서가 발송되는 날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승우가 어제 밤새 전화 받더라. 한늘호텔에서 뭐라고 했나 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작됐구나. 아침 9시 남편이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빨랐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10시쯤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뭐? 시정요구서?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대금 지연? 갑질 민원? 우리가 그런 적 없어. 확인 좀 해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끊으시더니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누군가와 다급하게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한늘호텔 본사죠? 저희한테 온 시정요구서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점심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설아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한늘호텔에서 시정요구서 왔어. 14일 안에 개선계획서 제출하래. 안 하면 거래 축소한대.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줄 알아? 회사에서 난리야. 상사한테 불려다니고. 그건 당신 회사 일이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혹시 뭘 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미소가 나왔어요. 물론 남편은 볼 수 없었지만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가 알아서 조사한 거겠죠. 그럴 리가. 증거 있어요? 내가 뭘 했다는 증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2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전단건 조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어요. 신원 특정됐습니다. 박승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소환조사 들어갑니다.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혐의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한늘호텔 본사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안내 데스크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준법팀은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 과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어머니께서 박 과장님을 보시더니 급히 말씀하셨어요. 시정요구서 때문에 왔어요. 이거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적 없어요. 박 과장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정요구서는 준법팀에서 규정에 따라 발송한 겁니다. 협력업체 대금 지연, 민원 누적, 이런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다시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며느리분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셨습니까?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게 다 저의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것도 모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 요구서도 취소해 주세요. 제발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 과장님을 올려다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박 과장님은 잠시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예요. 제발요. 우리 아들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맞았던 날, 어머니 사진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날, 파티 잔반을 받았던 날.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설아야, 내가 좀 도와줘. 제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설인이에요. 한설아가 아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건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예요. 14일 안에 개선 계획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게 절차예요. 박 과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거래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개선 의지를 보여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조사한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으셨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캡슐호텔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아 씨, 사실관계 확인됐어요. 당신 탓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요? 네. 근무 계속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가 돌아왔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 8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경고받았어.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환 나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응.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뿐이야. 아버지 지인한테.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군데? 한늘호텔 창업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제 말을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집 딸이야? 네. 그런데 전 아버지 이름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기고 살았어요. 스스로 벌어서 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갈게요. 이미 준비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방 2개, 책 몇 권, 어머니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외도 증거랑 불법 전단건 다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절차대로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봤어요.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조명, 화려한 거실. 하지만 차가운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세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약해둔 원룸으로요. 당신 탓 아니에요.
매니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군가 제 편에서 말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새로 구한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오후에 방문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연락드렸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모니터를 켜고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편의점 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남성이 봉투를 받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관이 설명하셨습니다. 걸음걸이와 체형 분석 결과 남편으로 특정됐다고요. 키, 체격, 착용한 코트까지 모두 일치했대요. 차량 번호판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 차량이었어요.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전담 파일의 메타데이터였어요. 파일을 만든 컴퓨터의 사용자명이 유경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계정과 이모티콘을 남긴 계정, 둘 다 같은 집 IP 주소에서 접속했다고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파일을 만들고 남편이 인쇄해서 배포했어요. 오픈 채팅방 유포도 둘이 함께 한 거였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서류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도용,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가능하다고요. 이혼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하셨어요. 경찰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래요. 한늘호텔에서 거래 축소가 시작되자 남편이 회사 고객 리스트를 외부에 공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매출을 메우려고 한 것 같은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경찰관을 봤어요. 그건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결국 본인들을 올가매고 있다고요. 경찰서를 나와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간다고요. 조정은 한 달, 소송은 석 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위자료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거래요.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외도 정황까지 있으니까요. 차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과 레스토랑 영수증만으로도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법은 서린 씨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법이 제 편이라니요. 그동안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저녁 6시 저는 캡슐호텔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데 매니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하우스키핑 리더로 승진이래요. 평소에 체크리스트 꼼꼼하게 하고 일 잘하는 거 다 봤다며 본사에 건의했더니 승인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매니저님을 봤습니다. 승진이라니요. 리더가 되면 급여도 오르고 신입 교육도 담당하게 된대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유니폼이지만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저는 리더였습니다. 밤 11시 근무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박 과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 결과 나왔고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앞으로도 힘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졌던 사진을 펴서 액자에 넣어뒀어요. 책상 위에 세워두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분노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과 절차로 한 거예요. 어머니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 수요일 박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늘호텔에서 신규 지점 입지조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를 외부 조사원으로 참여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권조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래요.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고 보수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낮 시간이라 캡슐 호텔 일과 병행 가능하다고요. 저는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래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모았던 상권조사 노하우를 이제 제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때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연락이 왔대요. 합의하고 싶다고요. 경찰 조사 결과 알고 나서 급하게 연락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조정 기일이 잡혔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증거 타령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합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해온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증거별로요. 이 노트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실도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증거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한 모든 일들이 결국 그들 손에 묻은 지문으로 돌아왔어요. 전단을 만든 건 시어머니였고 배포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린 것도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심은 증거들이 이제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어머니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악몽 없이 편안하게요. 저를 해치려던 무기가 결국 그들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혼 조정 최종일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고 건너편에는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오실 수 없었을 거예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셨거든요.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양측이 합의했으니 조정 성립이래요. 남편은 위자료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설인이라는 이름으로요. 펜을 놓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설인아. 저는 돌아봤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석 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경고받고 경찰 조사받고 이혼 조정받고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처음부터 제 출신을 숨긴 것도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랑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새로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캡슐 호텔에서 근무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끝났어요. 이제 진짜 한서린으로 살 거예요. 어머니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늘호텔 신규 지점 입지 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후보지를 돌아다니며 유동인구를 세고 상권을 분석했어요. 밤에는 캡슐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리더로 일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충실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과장님이 저를 본사로 부르셨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한늘호텔 본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후보지 3곳의 유동인구, 주변 시설, 교통 접근성, 경쟁업체 현황을 정리한 자료였어요. 박 과장님이 꼼꼼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요. 이 정도면 본사 기획팀에서도 쓸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서린 씨, 정식으로 우리 회사 입사 생각 없어요? 외주 말고 정직원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 박 과장님을 봤습니다. 정직원이요? 박 과장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입지 분석팀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서린 씨 경력과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원이 되면 안정적이겠죠. 급여도 오를 거고 복지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게 좋아요. 캡슐 호텔 일도 계속하고 싶고요. 박 과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캡슐 호텔 일이 좋다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게 뿌듯하다고요. 그리고 낮에는 상권 조사를 하면서 제 전문성을 쌓고 싶다고 했어요. 박 과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네요. 그럼 앞으로도 프로젝트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캡슐 호텔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23살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김지우였습니다. 제가 교육을 담당하게 됐어요. 첫날 지우가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일 어려워요? 처음엔 힘들지.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가면 돼. 저는 지우에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시트 교체하는 법, 욕실 청소하는 법,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법. 지우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지우가 제법 일을 잘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꼼꼼하게 작성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어요. 저는 지우가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왜 이 일 하세요? 더 좋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나한테 맞는 일이거든. 사람들이 편하게 쉬게 해주는 거, 그게 좋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꼼꼼함, 책임감, 사람 대하는 법. 그게 다 내 거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지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석 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요. 작지만 거실도 있고 방도 2개였어요. 하나는 제 침실로, 하나는 작업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상권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공간이요. 이사 첫날 저는 어머니 사진을 거실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은 집으로 모셨어요. 작지만 따뜻해요. 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났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캡슐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신입들을 교육하고 매장을 관리했어요. 낮에는 한늘호텔 프로젝트를 몇 개 더 했고, 이제는 입지 분석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조금씩 쌓였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저축해뒀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고 작지만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 벌초를 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이제 한설인으로 살고 있어요. 일도 잘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와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목록을 봤어요. 박 과장님, 변호사님, 캡슐호텔 매니저님, 지우. 제 주변에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를 한설인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풍경이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제가 스스로 일궈낸 삶이니까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제 삶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설인입니다. 캡슐호텔 하우스키핑 리더이자 입지 분석 전문 조사원이에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일이 제 일이니까요. 한설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한설인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요.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새로 서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사는 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설이는 오늘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운동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